여러분의 예술적 기초를 다지고 무엇을 그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드릴 여러 강사님들과 함께 AI 아트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첫 번째 강연, 특별 강연에서는 이안 로버트슨 교수님께서 글로벌 아트 마켓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박은지 교수님께서 AI 툴과 컨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특별한 강연에서는 AI가 예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영화감독 윤성중 강사님의 강연을, 그리고 2부에서는 AI 아트 아카데미 모든 강사님께서 참여하시는 AI 아트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은 온 오프라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한 질문에 대한 강사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특별한 강연의 첫 번째 순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영화감독 윤성중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윤성중 강사님은 영국 노던 필름스쿨에서 필름 메이킹을 전공하시고 다큐멘터리와 영화 등 다양한 영상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삶도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평범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작품이 되고 AI가 어떠한 방식으로 창작의 언어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들려주실 예정인데요. 그럼 큰 박수로 윤성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성준이라고 합니다. 주제가 그 누구나의 삶도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영화는 그냥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한 제목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뭐 생각하시는 예술의 분야나 여기서 뭔가 기대하시는 예술 매체는 조금씩 다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치환을 해보면 뭐 여러분의 삶이 뭐 미술도 될 수도 있고 음악도 될 수도 있고 뭐 춤도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디자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뭐 제가 뭐 제 경험이 다사다난하다면 다사다난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쭉 한번 읊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제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순서는 뭐 영화는 어떻게 이제 시작이 된 건가, 뭐 역사적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영화를 개봉을 시켜보고 뭐 이러면서 되게 운칠기삼이란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운이 되게 정말 중요한 걸까? 뭐 누가 보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운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창작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럼 영화를 좀 내가 준비한 만큼 그리고 만든 만큼 좀 이렇게 관객들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뭐 사람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뭐 AI 시대나 AI로 예술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AI 시대에 이제 영화는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뭐 AI는 뭐 영화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되게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툴인 거는 제가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조금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어쨌든 어떻게 저는 이제 영화를 하게 되었는지를 뭐 정말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창 그 왓챠라는 어플을 쓰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좀 뭐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까지 뭐 어떤 영화들이 저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완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동네는 사실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또 할 게 없는 애들이 부모님의 바람처럼 공부만 하면 되게 좋겠지만, 저는 공부를 안 해서 영화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이제 저희 때가 딱 인터넷 강의가 이제 막 이렇게 온라인화 되면서 PMP라는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이제 사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영화를 담아서 이제 보다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됐는데, 사실 뭐 이 되게 다들 이제 너무 좋은 영화고 아마 영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은 영화인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제가 사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이탈리아 영화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를
보고 처음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저한테는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영화를 한 지 한 10년쯤 되는 1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이제 영향을 미쳤던 이제 영화들이고 그래서 이런 그 영화들을 제가 보면서 이런 변화를 거쳐서 제가 결정적으로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거랑 진짜 하는 거는 또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87회 아카데미 시상식 오프닝에 나왔던 건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영화의 약간 힘이라면 힘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약간 영화를 한번 진짜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일단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 뭔가 저를 정의할 수 있는 매체라는 거과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제가 무언가 이야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도 제가 뭔가 바라보는 거에 같이 뭔가 이렇게 동화돼서 같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물론 다른 매체들도 있지만 저한테는 영화가 되게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언들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사실 좀 3단계에 생각하는 데에서 멈췄으면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도 지금 자주 하거든요. 왜냐면 영화를 진짜 하면 너무 짜증나는 일들이 되게 많고 보통 이제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아마 거의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번 같은 영화를 이제 보거나 잘 모르는 감독의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거나 이러면은 이 감독이 누굴까? 이 감독은 뭐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요 장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 배우가 좀 붙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라는 실제로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데까지 가면 사실 괜찮은데 이제 저는 영화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데 원래는 제가 비전공자였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아까 뭐 이렇게 좀 감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제가 2020년도에 처음 입봉을 하게 됐는데 예기치 못하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영국에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 뭐 한 1년이 안 돼서 바로 영화를 만들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2020년 5월 달에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스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개봉을 보통 이렇게 뭐 영화를 준비할 때 이때쯤 이렇게 개봉을 하면 관객들이 좀 많이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냥 우한 바이러스라고 뭔가 이렇게 되게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같은 시기에 개봉을 하기로 했던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4였는데 당연히 미션 임파서블이 너무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영화인데 갑자기 미국에서 전 세계 개봉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해도 뭐 방역 지침도 아직 안 나올 때고 극장이 갑자기 본인들이 계획했던 신작의 거의 90%의 쿼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작이 제 거밖에 없어서 제 거를 강제로 이렇게 걸다 보니까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최저 인원 동원으로 제가 박스오피스 1등을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냐면 경쟁작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이상하게 얼떨결에 이렇게 되게 그 뭐 영화의 약간 독과점처럼 이렇게 돼버려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차기작들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가장 마지막 영화가 올해 이제 초에 엎어졌는데 한번 그 또 엎어지니까 몇 번이나 엎어졌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5번을 연속으로 엎어져서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저한테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오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예술을 실제로 좋아하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너무 예술적이면 약간 좀 돈을 못 벌 것 같고 너무 돈을 생각하면 그렇게 막 예술적이지 않을 것 같고 막 약간 이런데 이거에 대한 그 나라마다 그 생각하는 관점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쿼테이션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봉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면서 또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또 엄청 대단한 감독의 말을 빌려서 수상 소감을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를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제 요 왼쪽에 있는 감독은 일본 옛날에 뭐 1950년대에 일본 감독인데 그때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어쨌든 영역이 넓었고 본인들이 되게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되게 누굴까라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이제 한 감독이 가장 일본적인 것이 가장 이제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서 가장 개인적인 것들이 가장 창의적인 거로 이제 변묘를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집중을 했던 부분은 이 오른쪽에 이 감독도 되게 영화사 쪽으로는 중요한 감독이지만 사실 그 감독 그러니까 완전 미국 사람이고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과 한국, 일본 이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예술이라는 거를 산업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대한 건데 결국은 산업이 무언가 예술을 지탱을 하게 되면 그 예술을 계속하기 위한 되게 시스템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예술의 가장 큰 적은 한계가 없다고인데 사실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가장 큰 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950년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지금은 디지털로 다 찍지만 예전에는 영화 예산이랑 직결이 되고 그래서 좋은 감독을 미국에서 이제 그 구별해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필름을 한 몇 통 정도 쓸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잘하는 감독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능한 감독으로 이제 여겨지던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사이코라는 영화를 만든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그 감독이 엄청 편집증적인 성격으로 유명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보통 예를 들면 뭐 이번 영화는 100개의 필름 롤을 쓸 것 같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스템이 저한테 의미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저는 이제 영국에서 영화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되게 많이 오니까 영화가 되게 찍다가 중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한 번은 이제 BBC 드라마 이제 현장에 이제 나가 있다가 여김없이 비가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봉준호 감독이 막 표준 계약서를 지켰다 해서 되게 막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도 되고 아 뭐 이제 뭐 영화계 뭔가 열정페이가 이제 없어졌구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생 영화를 찍을 때부터 하루에 촬영을 12시간 이상 하면 교육부에서 감사를 받아야 돼요. 왜 학생들이 이렇게 혹사시키냐. 12시간의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감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교수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 12시간의 룰에 엄청 이렇게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이거를 지키는데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비가 오기 시작해서 한 2시간 정도가 딜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촬영이 멈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국 국장이 현장으로 오는 거죠. 현장으로 와서 지금 뭐 비 예보가 몇 시간 정도 되어 있고 우리가 한 2시간 정도를 딜레이할 예정인데 이러한 이유로 이제 딜레이가 되고 요 딜레이가 되면 언제쯤 끝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자리에서 모든 스태프들의 동의를 다 구하고 거기서 바로 이제 페이를 지급하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꼭 한 명이 이거를 끌어가지 않더라도 되게 그 누군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그 산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되게 적은 것들이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또 그런 면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영화계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뭐 아까 이제 5번 연속으로 엎어진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원래 처음 만들었던 영화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 1억 정도 보통 이제 그 정도 책정이 되는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제작비 대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수익이 제가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영화를 기획하고 투자하신 분들이 그만큼 이제 회수를 해 가셔서 저한테 이제 그 다음에 거의 한 50배가 넘는 금액의 영화를 이제 뭐 만들 수 있겠냐, 뭐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1억 제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그만큼 받아서 뭔가 제 거를 한다는 게 되게 무서워서 없는데요라고 했더니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솔직한 답변이고 나중에 제가 시나리오가 준비되면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저한테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 이후에 뭐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 심심치 않게 그 CGV나 뭐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줄 폐업을 하고 있어요. 줄 폐업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OTT나 뭐 볼거리가 사실 너무 많아졌고 저만 해도 사실 예전만큼 영화관을 많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차에 뭐 너무 잘 아시는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사실은 한국 작품이 아니고 해외 자본과 해외 스탭들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한국을 그냥 배경으로 한 그 영화인데 이게 지금 한국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되게 저한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해외에서는 여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들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든든하게 받쳐줄 만한 영화 산업이라는 게 위기에 있는 되게 그 이질적인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어떤 방향으로 AI를 활용해서 어쨌든 개개인이실 수도 있고 영화를 만약에 혹시 뭔가 진짜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회사에 속하신 분들도 뭐 있을 거고 한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엄청나게 사실 AI 영화에 모두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열어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블록버스터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좋은 감독, 유명한 배우, 많은 돈 그리고 많은 극장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약간 그런 게 예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었던 시대였다고 하면 사실 롱테일이라는 법칙 어떻게 보면 컨텐츠 생산의 법칙인데 이거를 처음 이제 시도했던 게 사실 앞에 요 영화계를 완전 잠식시켜 버린 넷플릭스가 처음에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래 넷플릭스는 그 지금처럼 플랫폼이 아니었고 비디오를 대여해 주던 이제 비디오 대여 업체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관객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면 이런 사람들한테 최대의 효과를 주겠다라는 그 되게 기술적이고 논문스러운 가정을 가지고 되게 적은 자본들을 가지고 정말 이거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한테만 공개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걸 약간 좀 도형적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블록버스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억짜리를 잘하면 그 다음에 저한테 10억짜리 오퍼가 오고 그 10억짜리 영화가 잘 되면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하는 계단형이 사실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롱테일은 약간 좀 이렇게 거미줄 같이 점이 쭉쭉쭉쭉 이렇게 왜냐면 관객들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원하고 너무나 취향이 다양한데 이 사람들한테 딱 맞는 취향을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요 대량 자본 대신에 어떻게 보면 약간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정말 약간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단형이라고 하면 지금은 내가 만드는 영화가 혹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언가 구상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한 점을 잘 이렇게 공략을 하면 그게 충분히 이제 영화화 될 수 있는 아니면 영상화가 됐던 아니면 어떤 매체로 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이게 저의 성향일 수 있는데 AI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만들어낸 분이 그 앨런 튜링이라는 암호학자 그 2차 세계 대전에 있었던 암호학자인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영화로도 되게 유명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AI의 그 개념을 논문 약간 기술 논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한계가 되게 없는 것이 AI고 사람들이 결코 기계에 의해서 모방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땐 그건 아니다. 근데 이게 1950년대에 나왔던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거의 7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의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적인 변화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AI 시대에 진짜 무언가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창작을 한다거나 하다못해 그냥 AI로 무언가 내 사무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요 세 가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AI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 어쨌든 각자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예 아니오를 이렇게 결정해서 시작을 했을 때 그럼 이 결정을 해서 시작한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느냐 뭐 돈을 버는데 확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예술 세계를 넓히는데 확장을 할 수 있고 나의 그냥 하루의 삶을 좀 편하게 하는데 뭐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여기 그냥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영화라고 했을 때 진짜 AI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가능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충분히 이제 가능해지고 있지만 그 확장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확장될지는 아직 모두가 AI가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될지 어디서 멈출지 뭐 이런 거를 사실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커가고 있다. AI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것이. 그러면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는 사실 정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롱테일의 법칙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점점점이 아마 이제 앞으로 뭐 그 영화나 어떤 창작 활동을 AI로 하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 아까 세 가지 뭐 그 가능성과 확장성과 그 지속성의 범위에서 선택한 약간 어떤 이야기의 하나라고 이렇게 치면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때 AI는 요 점들을 연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저의 이야기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제 제가 가장 사실 누가 이제 예술하라고 뭐 예를 들면 저희 엄마가 뭐 저보고 의사되라고 저를 푸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너 영화 감독이 되라 이렇게 푸시하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근데 그 다시 돌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때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한번 쭉쭉쭉 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음악이랑 미술도 되게 멀어 보이고 관찰과 뭐 음모론도 되게 좀 멀어 보이고 되게 멀어 보이는 개념이지만 이 사이사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AI라는 게 내가 그동안 어떤 거를 좋아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그 되게 파편화된 생각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툴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영화 이야기로 이제 돌아오면 뭐 스크린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픽셀들이 있죠. 픽셀이 있고 그게 어쨌든 영화는 진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영화를 봤을 때 무언가 느끼는 것들이 다 있고 실제로 이게 삶으로 뭔가 트랜지션이 됐을 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되고 아까 제가 정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게 이렇게 쭉 또 말씀드렸던 그 롱테일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뭔가 웹의 형태가 된다면 그게 여기 계신 뭐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된 뭔가 영화의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이게 근데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 나도 뭐 음악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인데 제가 뭐 원론적으로 이걸 연결해 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좀 프랙티컬하게 집에서 이제 좀 해 보실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제가 이제 영화학교 1학년 1학기 때 첫 각본 수업 때 이제 했던 이제 그 워크숍인데 그 종이 신문지를 하나 어디서 이제 구하셔가지고 랜덤으로 한 군데를 한번 쫙 펴보고 하나 기사를 임의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사가 이제 저한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딱 한 5분 정도의 타임워치를 켜고 이거를 가지고 첫 장면을 한번 구상을 해보면 되게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텍스트에서 되게 뇌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그 교수님이 지역 신문지를 가져오셨는데 거기에 어떤 이제 그 과학자가 수상을 하러 이제 연단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웃는 장면이 찍혔는데 너무 이상하게 웃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입이 한쪽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웃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제 저의 궁금증은 왜 되게 이렇게 기쁜 순간에 왜 이렇게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지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이 상을 되게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아닐 거다. 무언가 캥기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럼 뭐가 캥길까? 그리고 아무리 캥겨도 어쨌든 그걸 통해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 포디움에 올라가는 그 되게 좋은 순간에 왜 이 사람이 근데 잠깐 이렇게 멈칫했을까? 어쨌든 사진은 정지 이미지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캥기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저의 상상력의 영역인데 약간 좀 생체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원하는 연구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또 상상을 해보게 되고 근데 이제 또 조금 더 거기서 나가서 근데 자기가 생체 실험을 통해서 죽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디언스 그 관객석에 앉아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데 요거를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발표를 하고 이 교수님들이 이걸 다 듣고 여기서 그럼 너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다시 한번 좀 해부를 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해부를 해봤더니
저는 약간 그 뭔가 상에 대한 권위나 어떻게 보면은 현상적으로 나오는 이름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런 거에 무언가 항상 그 이면이 있다. 그리고 그 이면이 생체 실험이나 이런 것처럼 되게 도덕적으로 선을 넘을 정도의 약간 그 음모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음모론의 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얻는 사람들은 우연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되게 멈칫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지금도 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다시 스토리로 풀었던 거를 다시 약간 키워드로 이렇게 다시 나열을 해보는 거죠. 진짜 심심풀이로 한번 집에 가셔서 신문지를 하나 가지고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걸 쭉 써보면 내가 진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든다면 아니면 어떤 창작 활동을 한다면 이게 나의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사실 그 엔딩까지 구상을 하면은 사실 엔딩이 영화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생체 실험에 죽었던 사람이 그 과학자한테 복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복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의 방향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그냥 현재의 상태가 뭐 아니면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오면 AI는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거를 바꿔 놓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바꾸는 데에 있어서 뭐 이게 트렌드여서 이걸 배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AI가 잘하는 것들 그러니까 AI가 너무 많은 것을 사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 AI가 진짜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AI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선행하는 건 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AI를 활용하는 거에 완전 1번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자세한 이렇게 이야기는 못 드렸지만 본 강의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AI 아트 아카데미의 강연을 맡아주신 강사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신만의 AI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럼 참석하신 강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앞줄 오른쪽에 계신 클레오 킴, AI 아티스트명은 RMRN I Can Do It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앉아 계신 분은 이안 로버트슨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리액터님이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바로 뒤에 계신 분은 신윤주 강사님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방금 강의하신 윤성준 감독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지현정 강사님이십니다. 참고로 지현정 강사님은 현재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고 파인 아티스트이기도 하시고 ACCD라는 대학교의 출신의 이제 작가님이시도 하시고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외에 진출하실 때 많은 도움을 주실 분이시고 2018년에 소더비에서 그 뉴욕 소더비에서 발탁이 되셔서 전시를 계속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복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ACCD 대학교는 키스헤링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많이 배출한 전문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현정 강사님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용 감독님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 패스하도록 하고 신윤주 강사님은 현재 홍익대학교 박사 과정을 지금 현재 이제 논문 심사만 남은 상태고요. 졸업 전 다 끝났고 그리고 사실 저희 미학을 맡아주실 텐데 사실 미술 철학은 저희가 일반 학사나 석사 과정에서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학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미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의 한 중반 정도 살면 내가 되게 철학과 세계관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나 하고 흔들리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근데 그 전공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노하우를 너무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저렴하게 요청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주로 이제 박사 과정 때 미학을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철학만 해서는 돈 벌기가 힘들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세요. 하지만 진짜 예술의 본질을 찾을 때는 미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계신 리액터님은 인재시기도 하고 훌륭한 강사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게임 디자이너 쪽으로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나우누리 천리안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대 때부터 대단하게 손에 꼽히는 게임들은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영상 회사의 대표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인데 전공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상업 전선에 뛰어 있는 윤 감독님이나 리액터님 같은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 또한 이 강의를 들을 예정이고요. 리액터님 또한 아까 말했던 미학이나 아트 히스토리나 영화 관련된 것들이 많이 이제 배우고 싶으시고 고프다고 하셨어요. 그 옆에 이안 로버튼 교수님은 영국 소더비 인스티튜트 학과장님이셨고 현재는 홍익대학교 예술경영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세요. 이분의 노하우를 감히 우리가 대학원도 아닌 홍대도 아닌 이곳에서 배운다는 게 저 또한 되게 감개무량한데 사실 이분 수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렵고 정말 하이엔드라고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예술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페어가 프리즈랑 키아프 아트 페어가 있습니다. 그 페어에 항상 전문 패널 항상 나서시기도 있고 뭐 이제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역사가 기신 분인데 이분의 노하우를 우리가 감히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현재 미술 시장을 실시간으로 사실 저희가 분석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 전 세계 시장을 사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못해도 이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옆에 계신 끌레어님은 중국 그 상하이에서 20여 년간 계셨었는데 한국에서는 홍익대학교 실외 그러니까 건축 디자인 학과까지 다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학석사 다 하셨고 그 노하우로 중국에서 크고 작은 그런 건축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 그리고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는 분이시고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전시를 상해 월드 파인 아트 센터에서 기획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의 노하우를 녹여서 감히 저희가 굉장히 훌륭한 어벤져스 팀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AI와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한국 AI 아트학회 KSAIA의 공식 참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5분 동안 진행할 거고요. 한국 AI 아트 학회는 창조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철학 아래 예술과 철학,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새로운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추방합니다. 오늘 창립식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클레오 킴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이한 교수님 그리고 박은지 리액터, 윤성준, 신윤주, 지연정 이사님들과 함께하는 첫 공식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AI 시대의 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인간의 창조성이 어떤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AI와 만나게 되었는지 각자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는지 AI를 활용하여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AI 아트의 전반적인 시장 전망 등을 각기 다른 경험을 토대로 AI 그리고 AI 아트와 관련된 값진 경험들을 참석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Q&A를 잠깐 할 건데요. 몇 분한테 여쭤볼게요. 윤성준 감독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AI와 만나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5번 영화가 연속으로 엎어진 게 이제 올해 초라. 근데 제가 사실 AI보다 더 전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영화 보여드렸던 그 머니볼의 그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야구 업계에 약간 이렇게 산업적으로 혁신을 한 그 모델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빅데이터가 AI보다 한 몇 년 정도 더 전에 기술 쪽에서 되게 라이징이 됐을 때 빅데이터를 되게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제 영화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뭐 경험적으로도 있고 쓰면서도 항상 되게 의구심이 있는데 이거를 되게 좀
그래도 데이터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평가를 받고 싶다는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그 빅데이터 대학원이 생겼는데 거기는 진짜 공대생들만 받아서 아예 입국 컷을 당하고 좀 이렇게 잊고 있다가 이제 AI가 작년 재작년부터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랑 같이 무언가 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평가할 수 있는 거를 설계할 수 있겠다. 내가 공학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래서 작년 말에 그 한국의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이제 문체부 산하에 이제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스타트업 이제 뭐 이렇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이제 제가 덜컥 나가서 또 덜컥 상을 또 받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AI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해왔던 일들 중에 뭐 5번 엎어졌던 게 정말 다 제각각의 이유들이었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롱테일의 법칙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해 보는 방법이거든요. 영화 쪽에 돈이 많거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약간 생존을 위해서 플러스 저의 이제 그 전에 기술적인 궁금함이 좀 만나게 되면서 AI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는 얘기를.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터님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게임 디자이너고요. 예전에 천리안 나우리 그 PC 통신 시대부터 머드 게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스테이션, 오락실용 게임,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스팀 게임, VR 게임 등등 이제 모든 플랫폼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는 오디션, 러브비트를 만들었고요. 네, 천상비라는 게임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게임 디자인으로 시작해서 기획자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게임 회사 창업도 하고 엑시트도 하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게임을 만듦에 있어서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게임 업계는 대단히 능숙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기술이라도 게임 개발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봄에 인터넷에서 AI 이미지라는 거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찾아가지고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GPT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게임 개발에 이제 쓰게 됐습니다. 기획에서도 썼었고요.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개발자는 당연히 썼었고 개발자들은 이제 그 전부터 AI를 쓰긴 했었거든요. GPT 전부터 그런 식으로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AI를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손으로 그린 그림하고 AI로 그린 그림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AI가 더 잘 그려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그린 게 프로젝트 중간에 AI를 도입하니까 너무 좋은데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첫 번째 게임에서는 적용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것들만 확인을 하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처음부터 AI로 작업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모든 2D는 다 AI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AI로 안 되는 것들은 사람이 그려라 이런 식으로 AI를 보조적인 도구로 쓴 게 아니고요. 완전 메인으로 올려놨습니다. 기획 회의를 할 때도 보통은 구글이라든지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없애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 짜집기 해서 보여주게 되면요. 회의 다 하고 나서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다 각각 다르게 인식해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AI를 만들게 됐고요.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AI의 확장이 될 거를 보고서 이제 게임은 잠시 접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AI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영상이라든지 방송 이런 이미지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전시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 다음은 그 클레온
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 AI를 만나게 되셨고 그 본인의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계신지. 저는 2016년부터 AI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미켈란젤로의 시스템 차플 전시전이 상하이 월드 파이낸스 네, 센터입니다.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네, 환저직용 중심이라는 데서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VR하고 XR 그리고 AR 이런 걸 접목하면서 AI라는 게 그때 막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기 할 때거든요. 그때 AI 정말 재밌겠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같이 그 AI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때는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다른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NF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븐 테크닉스를 이렇게 기술들을 이제 습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본격적으로 AI를 공부를 시작했던 거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제가 상하이에 있으면서 봉쇄를 당해가지고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회사도 나갈 수 없었고 저는 그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때였는데 그때 컴퓨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NFT를 시작으로 해서 AI 아트라는 것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AI로 뭔가 그림을 그리며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롬프트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AI의 툴에다가 시집을 통째로 막 딥러닝을 시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시인님의 책 그리고 서정주, 윤동주 뭐 이런 시집 이런 걸 많이 넣으면서 책장을 넘길 때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을 이 AI가 그려줄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너무 캐치를 하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래서 그 AI로 AI 아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그리고 원래 제 분야가 건축학과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간 디자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공간 디자인을 할 때도 항상 또 2D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벽에다가 걸면서 공간의 미학적인 요소를 더 첨가하는 일들을 했었었는데 그때 AI 아트를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 공간을 또 디자인하는 데다 넣으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AI가 사람들한테 비록 손이 똥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은 이게 정말 자기의 예술의 세계관을 펼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제 전공적인 건축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있어서도 사실 아까 리액터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핀터레스트나 다른 뭐 프리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해야 되는 이미지에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그 서사에 따라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AI 아트가 나오고 이미지 생성을 하게 되니까 바로바로 그냥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됐고 그리고 이 AI라는 게 공간에 있어서 건축에 관련되고 인테리어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레퍼런스로만 기능을 했지 그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지어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기능을 못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즘은 나노 바나나가 나와가지고 그 덕분에 정말 건축, 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바로바로 생성된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고무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AI의 툴을 이용하는 게 그냥 그건 기능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접목해서 한다면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가지고 끝까지 AI 툴을 활용해서 자기의 세계화를 시키는데 일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AI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 전시전을 기획할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미 2016년부터 AI를 세계적인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전시 상하이 월드 파이낸스 센터에서 적용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건축가 클레오 킴이시고 지금은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RMR의 I Can Do It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는 노스코리아를 합쳐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할 건데 여러분 오비우스 아시나요? 전 세계 최초로 AI 아트를 알리신 분이고 2018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옥션에서 4억 5천에 낙찰을 받았던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룹 오비우스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에서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에 맞춰서 합류를 해서 한국과 프랑스 지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는 단편적인 작품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신윤주 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AI를 만나게 되셨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회화과 그림을 그리는 일로 학석박을 졸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알고 안 쓰는 건 되는데 모르고 못 쓰는 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그래픽 그 캐드를 배우니까 스케치업을 배우고 스케치업을 배우니까 3D 마야를 배우고 더 이상 그래픽은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박사 수업 중에 탁과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딥러닝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딥러닝 수업에 저 혼자 미술 전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제작해달라, 메타포트 제작해달라 하다가 그 교수님이 혹시 자기가 미술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미술대학교 AI 좀 가르쳐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냥 따라갔죠. 그래서 강의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그냥 여전히 저는 손으로 그리는 페인터니까 페인터 작업을 하는데 뭐든지 저는 약간 해야 되겠다 하면 해야 되거든요. 제 전시장에 카디비가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비를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을까? DM을 보내야 되나?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AI 이미지로 카디비를 초대를 해야겠다 해서 전시장에 카디비를 생성형 AI로 진행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전시를 하는 거라든지 저기 보시면 그냥 그림 전반적으로 제 그림을 학습을 시켜요. AI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를 쓰지 않아요. 한 20%에서 30% 미만으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편리하거든요. 근데 자기 작업이 없으면 말씀하셨듯이 본인 손보다 잘 그려요. 그래서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사실 신윤주 작가님은 제가 그 미술 시장에 입문하고 나서 한국 미술 역사 획을 그으신 선생님의 행정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실 때부터 알게 된 작가님인데 그때 가장 사실 일을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양학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똑부러지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여겨봤던 분이신데 박사님이 바로 이제 고시네요, 박사님. 그래서 한 3년 전에 저희 갤러리에서 신유주 작가님의 전시를 개인 전화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저 AI 좀 해보면 안 돼? 그게 뭐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 전시장에 왔으면 데니얼 아샴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사기꾼이야 이게 이랬거든요. 근데 왔더라고요. 데니얼 아르샴이 와서 Hi 윤주, I am Daniel Arsham, I'm visual artist 하면서 네 전시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거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었죠? 카디비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RM이 왔었으면 제가 RM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미술계 RM은 진짜 지니어스다. 난 RM 너무 우리 전시에 왔으면 돼. 진짜 RM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왔죠. 트럼프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니어스 아티스트야. 네 전시는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을 거야. 대단한데? 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몰라서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AI 전시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미디어 아트의 한 장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해봤고요.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제가 1년 넘게 전시를 위해서 프랑스랑 한국을 오가면서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AI를 하시는 분들의 디렉션을 해봤는데 진짜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달려면 정말 나만의 철학과 세계관이 명확하게 없으면 그냥 기술자에 머문다, 즉 커미션 워커에 머문다라는 사실을 1년 넘게 제가 입이 마르도록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AI 하시는 분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속합니다. 가정주부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철학과 세계관이 없으면 내 자녀를 어떻게 제대로 키워내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직업인데. 그래서 신윤주 작가님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친구라면 정말 똑부러지게 여러분들이 찾고자 했던 잃어버렸던 나,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잘 끄집어내서 철학과 세계관을 가진 나만의 컨셉을 찾는 AI 아티스트, 즉 아트를 활용한 뭐 다양한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윤주 작가님을 강사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이 참 재밌게도 3년 전에 저한테 AI를 하게 만드시더니 이번에 또 재밌게 계속 AI를 활용한 작품으로 저희 그 전시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다양한 경험을 작가님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현정 작가님 여쭤볼게요. AI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실까요? 아마 제일 아직은 적게 활용하시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 강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회화 작가로서 아마 아날로그의 끝판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제가 AI를 이렇게 잘 활용할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짧게 사용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페인팅 하기 전에 스케치 이런 걸 제가 손으로 다 했었거든요, 일일이. 근데 이제 AI를 활용을 하고 나서 내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영역의 창의성까지 또 영감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점도 많고 또 정말 영감도 많이 받고 또 시간 절약도 많이 받으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회화 작가의 꿈이 많은 조수들을 이제 데리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AI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약간 개인 조수가 생긴 느낌? 그리고 또 공동 작업자들이 생긴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이번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술사를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미술사를 강의하면서 또 느꼈던 게 제가 이제 AI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명령어 프롬프트였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또 미술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강의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AI를 가장 모르셨던 분이 강의 준비는 굉장히 그 프롬프트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 AI 꿈나무입니다. 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윤성준 감독님이 아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계신지를 사실 말씀을 다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영화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을 하나 만드신 걸로 아는데 그 AI를 통해서 그 활용을 잘 하다 못해 심지어 영화계 사람들에게 센세이션하게 도움이 될 만한 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잠시 듣고 싶습니다. 센세이션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도전하십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덕트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 작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 작업도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보조와 수많은 뭐 일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집중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 영화라는 어떤 그 작품이 사실 관객을 만날 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비용이 드는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 결과를 빠르게 이제 도출을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사람이 하는 건 맞지만 그 선택을 바른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라는 거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그 착안을 해서 저희는 이제 영화의 아이템이 기획되고 사실 모든 컨텐츠의 아이템이 기획되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의 엄청나게 많은 단계들을 다 AI로 좀 간소화하는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7명인데 저 빼고는 다 개발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상 뭐 그 기술 회사인데 그래서 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AI 보조 시나리오 작가. 그래서 뭐 아까 뭐 게임 이런 데서는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것처럼 레퍼런스를 찾으면 작가들도 또 그런 포지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트렌드 분석하고 뭐 인물 짜고 뭐 등등등의 역할을 이제 AI가 대신 수정을 해주고 이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모아놨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게 뭐 빨리 만든다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하실 텐데 빨리만 만든다고 해서 수익화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희는 사실 AI 모델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들을 먼저 모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좀 적합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AI가 이제 빠르게 평가를 해서 수정을 할 때마다 평가가 계속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만들어서 네,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팔았습니다. 지난달에 와. 처음으로 매출도 나고 뭐 와. 그렇게 됐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진짜 AI로 스타트업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시는 분이 제 앞에 있어서 사실 저 이분 이야기를 몇 달 전에 듣고 저 그 비즈니스 관심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영상 쪽이나 영화 쪽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그 나라들로 하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 영화 시장도 관심 있고요. 감히 칸도 관심 있고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일 관심이 많아서 저 이거 다 중국에 다 팔아버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이한 교수님은 어떤 계기로 AI를 만나게 되셨고 어떤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계신지. AI art. AI in general is very useful. I use it ChatGPT, of course, and I use Claude for writing. An artist should definitely use the tool. The question is, how do you monetize it? And I saw a picture of Alan Turing on the screen. 그래서 AI는 엄청나게 중요한 미디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지금 GPT랑 클로드를 쓰고 있는데 방금 그 앨런 튜링의 사진을 보면서 Yeah, so I saw a picture of Alan Turing on the screen. That's sold at Sotheby's, a version by AI Da. Sold AI Genius, a picture of Alan Turing made by AI, made by a robot actually. So the instructions were given to a robot to make this image of Alan Turing, and it sold at Sotheby's in 2004 for $1 million. That's a way of monetizing it. But the thing about AI, the monetary value of AI, we don't know where the value is coming from. 아까 그 앨런 튜링의 그걸 보면 사실상 그 구조라는 거를 로봇에 처음 이제 입력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되게 대단한 그 어떻게 보면 과학자이면서 그냥 이론가였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발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세일즈로 연결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서 오고 가치를 어디로 보낼 수 있는 것까지. I mean, Sotheby's have closed Metaverse. They've closed their AI site. So now they're going to be doing AI sales and NFT sales through their normal auctioneer digital platforms. They haven't got an AI platform anymore. So that tells you something about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A, copywriting AI art, and B, securitizing AI art, and thirdly, monetizing AI art. Those are three huge areas
which are not clear at all. And that is the risk. That is the risk. I mean, it could be an opportunity, but it can also be a big risk. 네,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되게 그 판매 영역이 잘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AI는 아직 그렇지 못해서 근데 그거를 반추해 봤을 때 이제 세 가지의 부분이 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저작권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니타이징의 이슈가 있고 세 번째가 그 사용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가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리스크이기도 한 거죠. I mean, in terms of AI art being a threat to artists in general, I think it's a threat only in so much as it can lead to non-artists practicing as artists. So it's quite a weird thing. You can now write text to image and produce an artwork, even though you're not an artist. So that's maybe a threat. I don't think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is ever going to exist. If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exists, then we're all out of jobs. Not just artists, everybody is out of a job. So the threat is existential. 그래서 그 AI가 나타난 게 예술가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들으셨다시피 뭐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모든 부분에서 사실 전문 그 작가가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그 위협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그게 외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대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강사님께 감사드리고 이제부터는 오늘 강연에 온 오프라인 참석자들 오늘 참석하신 분도 아마 질문 남기셨죠 사전에. 그래서 사전에 조사한 질문에 대해서 강사 여러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Q&A 시간을 진행할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지만 몇 가지만 저희가 지금 뽑았고요. 사전에 주요 질문만 선정해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 AI 아트 학회장으로서 클레오 작가님한테 여쭤볼 건데요. AI 아트 아카데미 강사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학회의 역할과 AI 아트 아카데미가 가지고 있는 다른 AI 타 교육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국 AI 아트 학회는요, 그 일반적인 협회와는 다릅니다. 이 학회는 단순히 기술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AI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작품들을 만들까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지성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AI 아트 학회가 많은 사람들한테 예술에 대해서 보다 더 자기 자신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이란 것과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관에 관한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AI 아트 아카데미에서는 다른 기관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 AI 툴 강의하는 곳들을 많이 봤었죠. 그리고 무료 강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거기서 AI 강의를 할 때는 AI에서도 아트 부분의 강의를 할 때는 다 툴에만 집중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또 새로운 툴이 나오고 새로운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정말 하루하루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나의 철학과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세계관이 어떻게 내 작품에 녹여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아트 아카데미는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교육기관과 달리 이러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 강사진들께서도 우리 나를 찾는 데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찾을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그런 예술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한국 AI 아트 학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술의 본질에 대한 것과 인간 중심에 대한 철학을 서로 논의하고 교류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AI 아트 아카데미라는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 AI에 관한, 특히 AI 아트에 관한 모든 것들을 배운다면은 여러분들의 세계관으로 이루어진 자기 자신의 작품들이 나중에는 전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진정한 AI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많은 교수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을 이제 학회장님 하셨으니까 다음 질문을 리액터님한테 드릴게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이나 연구자들이 AI를 환각 현상에 속지 않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검증하며 AI를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방식과 실용적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학교 그리고 이제 한국 컨텐츠진흥원 뭐 이런 데서 강의를 했었고요. 저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내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른은 아기들이 거짓말하는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환각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은 인간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문법은 그럴싸한데 내용이 엉망인 두 가지로 좀 범위를 좁혀보게 되면은 그거를 내가 파악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방법론적인 것보다는 경험론적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검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는 할루시네이션을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걸 오히려 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발명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는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고 망치는 사람의 주먹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것 같이 AI도 사람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정해진 미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AI가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예전에는 검증을 했거든요. 요즘은 안 해요. 그냥 알아서 잘해주겠거니 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AI가 얘기하는 것을 어떨 때는 좀 귀 기울여서 듣기도 하고 좀 양립적인 측면에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알고 복습, 실습, 예습 이런 거 다 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만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신윤주 강사님께 여쭤볼 건데, 순수 미술 작가로서 AI라는 도구를 기술적 특성을 넘어서 작품에 자신만의 고유의 철학과 예술적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설명하자면 올해 작가상을 받은 이주효 작가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카메라 사진 작업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발명한 이유, 저 순간을 포착하고 싶고 영원히 저 이미지를 갖고 싶고 획득하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영상을 제작할 때는 저게 시간성을 갖고 움직임을 가져서 자기가 그걸 획득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작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AI도 똑같이 AI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한다면 훨씬 예술적인 AI의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본질에 접근을 하고 본질을 담아내라는 뜻이죠. 네, 그 말은 AI는 솔직히 말해서 보면 대부분 껍데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하는 내가 나를 마주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에, 나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한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 시간에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1차 저작권부터 2차 저작까지 가장 이슈가 되는 그 부분을 점 하나부터 끝까지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것들을 나의 컨셉으로, 나의 철학과 예술을 녹여서 그래서 가장 본질에 접근하는 그 강의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성준 강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AI로 영화를 만드는 시대의 감독이나 작가 외에 프로듀서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기술과 예산, 그리고 크리에이티브를 조절하는 제작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과 AI 시대에도 필수적으로 유지될 포지션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AI로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으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적으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되게 커다란 한 덩어리면 거기서 그거를 카테고리 그러니까 기술하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영화 되게 좋았다. 좋았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해석의 거리들이 사람들마다 다 다른데 그거를 약간 기술적으로 뭐 그분들은 이제 깎아낸다고 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모호성 때문에 많은 비효율이 사실 예술 전반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누구는 이 작품의 파란색이 좋은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파란색이 싫은데 또 싫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가 찾아낸 거는 사실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여기 조율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제일 커서 근데 그거를 사실 굳이 이제 뭐 사람들이 더 좋은 데이터와 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좋은 답을 AI가 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실 AI를 쓸 때 그거를 가장 잘 정리를 AI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AI가 정리를 해주는 거를 프로듀서는 잘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영화는 하루 촬영을 할 때마다 돈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효율적이고 예술적이면서 빠른 선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 AI의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유지될 거는 프로듀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부서에 있는 선택하는 사람들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선택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도 이제 뭐 사실 요즘은 약간 기술 아티클을 더 많이 보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근 몇 년 동안 2만 명의 개발자랑 CS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을 해고한다고 이제 공공연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이제 CS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어떤 CS를 의미 있게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사람은 남고 말 그대로 그냥 그 CS를 접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영화도 1차적으로 정보를 모으거나 그 정보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어지지 않을 없어지는 것까지는 좀 그렇고 선택의 문제지만 그것도 약간 조금 더 가볍게 경량화된 프로덕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선택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부분은 되게 유연하게 AI로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인 클레어 기님한테 여쭤볼게요. 동일한 캐릭터의 정체성을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적, 연출적 노하우가 필요할까요? AI 시대에서 이 연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성 있게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크게 보면은 AI 툴이 발달해서 AI 기술이 일관성 있게 만들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자기만의 서사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자기의 스토리를 짜고 스토리텔러가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일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게 AI의 도움을 받는 건데 사실은 AI로서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전에는 컴피 UI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써보셨겠지만 컨트롤 넷이라든지 로라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서 일관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게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미드저니에서도 시드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썼던 게 레퍼런스 스타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object reference가 있고 character reference 이런 것들을 쓰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을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이 스토리를 연결해서 영상을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게는 나왔지만 똑같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도 지금 핫하게 나노 바나나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전이나 나노 바나나를 통해서 정말 일관성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AI의 기능은 나날이 발전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AI는 사람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잘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 생각을 표현하게끔 한 스토리를 짜는 거를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물어보고 거기서 답하고 이렇게 답을 얻고 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미학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중에서 선택하는 미학적 안목, 그리고 똑같은 스토리가 여러 개 나왔지만 그 스토리를 내 것으로 이끌 수 있는 나만의 철학,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캐릭터를 일관성 있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더 노력을 하시면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미술을 전공했는데 AI 툴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냥 미술에 대한 감각으로 여기까지 디렉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AI 아트 아카데미의 강의에서 전 툴 강의 열심히 들으려고요. 자, 그다음 지현정 강사님께 여쭤볼 건데요. AI가 내놓은 상투적인 결과물을 넘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독창적이고 신비학적인 작품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답변이 방금 이제 클레오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누구나 AI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했을 때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이 중요할까 했을 때 개개인의 감정과 그리고 경험을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스타일로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미술사가 중요합니다. 미술사를 또 배우시면은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재료 그리고 또 양식 이런 요소들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조합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신만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액터님께 여쭤볼게요. AI 아티스트를 꿈꾸는 이들이 이 생태계에서 성공적으로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유명해져야 되거든요.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 유명해지느냐,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럴 수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작가들하고 AI 크리에이터랑 좀 다른 면이 뭐냐면은, AI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인플루언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들은 좀 샤이하고 숨겨져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AI 하시는 분들은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약간 ADHD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톡방에도 말이 많고요. SNS도 엄청 하고요. 유튜브도 엄청 하고, 그게 기존 작가랑 다른 모습이에요. 약간 기존 작가들은 I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AI 하시는 분들은 E 성향, 극 E 성향이어서 대단히 산만하고 그래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더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기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틱톡,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자기의 작품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하셔야 되고요. 틱톡도 해야 되고 스레드도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묻혀서 그래,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고 전시도 하시고
공부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을 가리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지식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일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남한테 설명을 하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알고 있는 게 적어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해보면은 1시간 강의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10시간짜리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거의 강의는 애드립에 가깝거든요.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고 무슨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많이 활동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협회도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터 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나눠주고 같이 좀 성장하기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라든지 작가도 제가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AI 아트 아카데미를 졸업하면 나도 일타 강사 될 수 있다. 네. 맞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이제 대단히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 다 그 꿈이 유튜버잖아요, 그렇죠? 꿈이 유튜버고 인플루언서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는 얼마나 잘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달 만에 인스타 12만 명 됐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단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유명해지고 작가가 되는 방법을 저는 가르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안 로버트슨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연 전문가로서 복잡한 AI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트 마켓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학생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I think we'll just take the first one. The copyright one is interesting because at the moment it's very early days for copyright. Nobody knows how to copyright AI art really. I really would advise all artists to mint an NFT and put it on blockchain, because otherwise there's a danger. A, you may lose the work altogether because the platform may disappear. Or secondly, somebody can just take the idea. 아직 너무 이제 초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작가들이 이제 추천하기로는 NFT랑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본인의 작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작업을 뭐 플랫폼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쓰게 되면서 갑자기 확 그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 예술가들이 AI에 대체되지 않고 오히려 AI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 반드시 배워야 할 핵심 역량과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So how can artists protect themselves from the dangers of AI being stolen as an idea? It's very difficult. I think it'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museums as yet have not validated AI art and they don't store it. There's one new museum in LA, which is an AI museum, which is starting to store AI art. But at the moment, it's basically existing on the World Wide Web. So it's very difficult to materialize. I do think that there's a parallel between photography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nd AI art today. There's a sort of there's a market for photography, but it's very niche, and there will be a market for AI art, but it will be very niche, and doesn't mean it's not a good investment. Could be a good investment, but it's not going to become all art. It's going to become a fraction of the market. I think everybody in the art world knows that, and anyone who says differently doesn't know about the art market. 그 아까 좀 질문을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작가가 스스로 보호를 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AI의 생태계에서 이제 좀 그 마켓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결국은 뮤지엄이 아직도 소장을 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AI가 존재하는 건 사실 웹상에 존재를 하는 것만 있어서 그 물질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미술사적으로 봤을 때는
19세기에 이제 사진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마켓이 엄청 니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처럼 투자와 그리고 물질화가 이루어지면 좀 그게 프로텍션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베리 스페셜한 답변이었습니다. 땡큐.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AI 아티스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AI로 상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뭐 크몬 같은데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아름아름해서 외주를 받는 방법이 있어. 그러려면은 내 작품이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든 틱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작품을 알아야 퀄리티를 알아야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개는 이렇게 전시 공간에서 AI 아트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기 돌 사진 찍을 때도 유명한 작가한테 맡기고 싶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AI로 찍을 때도 유명한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좋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좋은 거랑 강의력이 좋은 건 좀 달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남들한테 설명을 못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러니까는 이렇게 외주, 강의력 이게 있고 작가로 크는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I에 왜 아트를 접목했느냐면 아트라는 것은 가장 최고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리고 최고에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디자인도 순수 미술을 해야지만, 아트를 해야지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건축도 가능하고요. 영화도 가능하고 패션도 가능하고 모든 디자인과 비주얼과 관련된 쪽은 아트가 중심이 되면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아티스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아까 유명해지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유명해지는 경우는 없고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되 철학과 세계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술가는 현 시대를 반영한 것을 대대손손 천년 만년 물려줘야 되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방법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다양하고 가능하고 지금 현재 갤러리 안에 지금 AI를 활용한 아티스트가 많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보면 특히 많이 보이시는데 이곳에는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들도 있고요. AI 아티스트 작가의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등의 외국 작가 작품들도 있고요. 여기 수십억 하는 작가의 작품도 있고요. 단 아직까지 판매가 안 된 영원의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1차 시장인 갤러리를 통해서 큐레이팅을 당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2차 시장인 옥션에 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유명해져서 리세일이 계속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인 미술관에 소장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남겨주신 여러분들과 이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강사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쳐주세요. 서로에게. AI 아트 아카데미는 단순한 툴 학습이 아닙니다. 예술적 성장과 글로벌 기회를 위한 완성형 커리큘럼입니다. 1학기는 아트 마켓 미술사조 예술 철학, 각본과 연출, 사진과 촬영을 기반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예술적인 것을 탐구하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본질을 기반으로 AI 툴을 통해서 나만의 철학과 세계관을 녹인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툴은 36강이 있는데요. 강사님들이 16강씩 두 분씩 이렇게 A반과 B반으로 나눠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포트폴리오와 1대1 멘토링 그리고 10년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 갤러리에서 졸업 전시 그리고 여기서 졸업 전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졸업 전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킹 및 인턴십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 시장은 굉장히 사실은 작습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시아 시장에 한국은 고작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 시장에서 뛸 필요는 없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수요자가 많은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어서 2학기에서는 AI를 활용한 전문가 되기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아티스트 되기, 실내 디자이너, 건축 디자이너 되기, 무대 디자이너 되기, 게임 디자이너 되기,
패션 디자이너 되기, 시각 디자이너 되기, 영화 디렉터 되기, 광고 디자이너 되기, 개발자 되기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강사진들이 함께 할 테니 전공을 선택하시면 이후에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외 취업 시장의 길을 열어드릴 겁니다. 월수금 화목토원 반으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전체 강의가 아닌 부분 강의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내의 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카카오톡 K리주 유니버스를 검색하셔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I 아트 아카데미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